살다 보면 별일들이 많이 생겨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73이 된 김순례 씨입니다. 순례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딸,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 영호는 순례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영호는 45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결혼하라고 권해도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먼저라며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영호를 효자라고 칭찬했고 순례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봄 영호가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44살의 이혼녀였습니다. 순례 씨는 당황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 며느리는 순례 씨에게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노모, 갑자기 변한 효자 아들, 그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오늘 이 시간 김순례 씨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51년생인 김순례 씨는 한국 전쟁 와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18살 때 순례 씨는 동네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순례 씨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1970년 첫 딸 미경이가 태어났습니다. 순례 씨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2년 후 둘째를 낳았지만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실망했습니다. 1974년 순례 씨는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번에는 꼭 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순례 씨도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수,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순례 씨는 막내를 낳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또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영호, 1979년생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제 네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활은 팍팍했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네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순례 씨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옷수선, 김치 담그기, 반찬 만들기 등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성격이 달랐습니다. 큰딸 미경이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둘째 딸 은경이는 활발하고 명랑했습니다. 셋째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영호는 순하고 착했습니다. 특히 영호는 어릴 때부터 순례 씨에게 각별했습니다. 엄마 치마폭을 놓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때 영호는 집에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독립했습니다. 큰딸 미경이는 2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시집간 후 미경이는 가끔 친정에 왔지만 시댁 눈치를 보느라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둘째 은경이도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경이는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아내는 교사였습니다. 민수 부부는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에는 순례 씨 부부와 막내 영호만 남았습니다. 영호는 전문대를 나와 작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005년 순례 씨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례 씨는 50대 중반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순례 씨를 가장 많이 위로한 사람은 막내 영호였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장례식에 왔다가 며칠 만에 돌아갔지만 영호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큰딸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살기 힘드실 테니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의 남편은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사양했습니다. 자기 집이 편하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은경이는 지방에 살아서 모시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몇 달 만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셋째 민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만 집이 좁아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아내도 일하니까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영호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원래부터 함께 살고 있었으니 자연스러웠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영호 덕분에 짐을 덜었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영호는 어머니를 혼자 모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어머니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순례 씨는 막내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막내는 정말 효자라고 이런 아들을 둔 것이 전생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디 있냐며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30을 넘기고 40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고 빨리 결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결혼할 수 없다고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누가 돌보겠냐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미안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들이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례 씨는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결혼하라고 자기는 괜찮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영호는 45이 되었고 순례 씨는 70을 넘겼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가끔 전화했지만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순례 씨는 외로웠지만 영호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손주들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쉬웠지만 막내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효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에는 꼭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지어다 드렸습니다. 순례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좋은 아들을 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영호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늙어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순례 씨만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2023년 봄 영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잦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순례 씨가 물어도 회사 일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의 여름 영호는 주말에도 자주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동호회 모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너무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영호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순례 씨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순례 씨는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나이는 몇 살이냐고, 직업은 무엇이냐고 궁금해했습니다. 영호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나이는 44이라고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례 씨는 당황했습니다. 영호보다 한 살 위에 재혼이라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순례 씨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냐고, 혹시 데리고 사는 자식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살 딸이 하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순례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재혼의 딸까지 있다니 아들이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조건이 어떻든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례 씨는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며느리가 될 사람을 보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영호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호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최은주, 44살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강해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순례 씨가 생각했던 며느리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은주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리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례 씨는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사느냐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딸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은주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딸과 함께 산다고, 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한다고, 딸은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만남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은주 씨가 돌아간 후 순례 씨는 영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첫인상이 좀 차가워 보인다고, 괜찮은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보이지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말 잘 이해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와 천천히 친해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겨울, 영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다고, 간소하게 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순례 씨는 축하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가정을 꾸리게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순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살 거냐고, 아니면 따로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살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순례 씨는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들이 떠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니까 자신의 외로움은 견딜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큰딸 미경이와 둘째 은경이, 셋째 민수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습니다. 재혼인데다 딸까지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과연 잘 될까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큰딸 미경이는 직접 은주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선택한 사람이니 믿겠지만 그래도 누나로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은주 씨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결혼 후에 천천히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4월 영호와 은주 씨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 측에서는 순례 씨와 형제들, 친척 몇 명만 참석했습니다. 신부 측에서는 딸과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순례 씨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더 이상 자신만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영호는 은주 씨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순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너무 조용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처음 몇 주간은 자주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는 들르기도 했습니다. 순례 씨는 아들이 와도 오래 붙잡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혼인데 어머니한테 너무 자주 오면 아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호의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이던 것이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순례 씨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결혼 6개월 후인 2024년 가을, 영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순례 씨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닌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상의할 게 있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뭐든 말하라고 아들의 일이라면 도와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다고 은주 씨 딸까지 셋이 살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가족이 늘었으니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호의 다음 말에 순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이 집을 팔아서 이사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순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사는 집을 팔라고, 그리고 요양원에 가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변명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사시는 것도 위험하다고, 넘어지거나 다치면 바로 도와드릴 사람이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에 가시면 24시간 간호를 받을 수 있고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계실 수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순례 씨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기 혼자 외롭다고? 누가 혼자 살게 만들었냐고, 내가 결혼해서 나간 것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계속 따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집인데, 추억이 서린 집인데, 그 집을 팔라고? 그것도 내 신혼집 장만하는 데 쓰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호는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요양원은 예전과 다르다고,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집만 할까요? 40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운 집,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순례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어머니는 버려지는 줄 알았다고, 40년을 함께 산 것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서러워했습니다. 영호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더 잘 모시기 위한 선택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은주 씨가 원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자꾸 찾아오실까봐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결혼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자신은 며느리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는데 무슨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좀 예민하다고, 시댁일에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멀리 계시면 모두에게 편할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순례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자신을 위해 살았다던 아들이, 효자라고 칭찬받던 아들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집도 안 팔고 요양원도 안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살다가 자기 집에서 죽을 거라고, 아무도 자신을 내쫓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자기들도 집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따졌습니다. 순례 씨는 반박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번 돈은 어디 갔냐고, 20년 넘게 일했으면 돈을 모았을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영호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솔직히 말하면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순례 씨는 의아했습니다. 20년 넘게 일했는데 돈이 없다고? 영호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느라 돈을 많이 썼다고, 생활비며 병원비며 다 자기가 냈다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를 모시느라 돈을 썼다는 것이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당연히 나눠 쓴 생활비를 이제 와서 자기가 다 부담한 것처럼 말하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순례 씨는 따졌습니다. 그럼 내가 40년간 해준 것은 뭐냐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한 것은? 아플 때 돌봐준 것은? 그건 다 공짜였냐고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영호는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순례 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변한 걸까 자책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영호가 은주 씨와 함께 왔습니다. 순례 씨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집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 유일한 자산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순례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집이라고, 남편과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라고, 너희가 탐낼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은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상속받을 집 아니냐고,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비용은 자기들이 다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순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속받을 집이라고?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요양원 비용을 내준다고? 그건 자기 집 한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순례 씨는 큰딸 미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고, 집을 팔아서 신혼집 마련하라고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미경이는 놀랐습니다. 동생이 그럴 리 없다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경이도 화가 났습니다. 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영호는 누나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핑계라고, 진짜 이유는 집이 탐나서 그런 것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부인했습니다. 누나도 결혼해서 나갔으면서 왜 자기만 나무라냐고, 누나도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자기를 비난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미경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영호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서 영호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은경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은경이는 지방에 살아서 자주 올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너무 심하다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민수도 황당해했습니다. 막내 동생이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집 대출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것인지, 영호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이가 제안했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한 달씩 돌아가며 모시면 한 사람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은경이는 반대했습니다. 자기는 지방에 사는데 어떻게 모시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집이 좁아서 어머니가 계실 방이 없다고, 아내도 반대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모시겠다고,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생활비를 나눠서 내야 한다고, 혼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은경이와 민수는 얼마씩 낼 수 있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은경이는 자기가 멀리 사니까 적게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수는 자기는 아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례 씨가 말했습니다. 됐다고, 자기는 혼자 살겠다고, 자식들 신세 지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형제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각자 모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영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시설이 정말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순례 씨는 팸플릿을 집어던졌습니다. 요양원 같은 곳에는 절대 안 간다고 자기 집에서 살다가 죽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답답해했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면 어떻게 하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형과 누나들도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잖냐고 그럼 혼자 사시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은 너무하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반박했습니다. 누나가 모실 거냐고 아니면 다른 형제가 모실 거냐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기만 비난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형제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과거를 들춰내며 비난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더 잘 모셨는지, 누가 더 많이 도왔는지 다투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날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순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외로웠습니다. 4명의 자식을 키웠는데 이제는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며칠 후 순례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호 씨 며느리가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순례 씨는 무슨 소문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웃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호 씨 며느리가 도박을 한다는 소문이라고 카지노에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순례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도박을 한다고? 하지만 이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러 번 목격했다고 심지어 큰 돈을 잃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순례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영호가 돈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아닐까 의심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영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박을 한다는데 사실이냐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영호는 부인했습니다. 헛소문이라고, 동네 아줌마들이 시기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도박 같은 것 안 한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의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호에게 은주 씨를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 씨가 왔습니다. 순례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박하느냐고, 카지노에 다니느냐고 따졌습니다. 은주 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순례 씨는 동네 사람들이 봤다고 여러 명이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몇 번 간 적은 있다고, 하지만 도박이 아니라 친구들과 놀러 간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큰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취미 삼아 가끔 가는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순례 씨는 화가 났습니다. 취미가 카지노라고? 그것도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 남편이 일하는 동안 카지노에 가서 돈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은주 씨는 맞받아쳤습니다. 자기 돈자기가 쓰는데 왜 간섭하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활에 참견할 권리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순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례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 돈이라고? 지금 남편과 함께 사는데 무슨 자기 돈이냐고,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은주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구식 생각을 하냐고, 부부도 각자 돈 관리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아내가 카지노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 따졌습니다. 영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가끔 가는 것뿐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순례 씨는 실망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아내 편만 들고 어머니 말은 듣지 않는 아들이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순례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딸 미경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호 며느리에 대해 알아봤다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이의 말에 따르면 은주 씨는 이혼할 때 전 남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적지 않은데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이 상당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주 씨는 도박으로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영호를 이용해서 시어머니 집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영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데 사실이냐고, 그래서 집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영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인정했습니다. 사실이라고, 은주 씨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고,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순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 집을 팔아서 쓰겠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례 씨가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아내한테 노란하지 말라고, 40년 함께 산 어머니와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아내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고 따졌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이 6개월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피를 나눈 어머니보다 남인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순례 씨는 결심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집의 명의가 누구냐고, 단독 명의냐 공동 명의냐고 물었습니다. 순례 씨는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공동 명의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아서 지금은 자기 단독 명의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단독 명의면 아무도 함부로 팔 수 없다고,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순례 씨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경고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순례 씨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영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순례 씨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시어머니가 집을 안 팔아주니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순례 씨는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한다고?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씨가 화가 많이 났다고,
시댁이 도와주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순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집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은주 씨는 영호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영호의 집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집을 얻지 못하면 이혼한다니 이보다 더 뻔한 속셈이 어디 있습니까? 순례 씨는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그런 여자와는 빨리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혼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은주 씨를 사랑한다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제발 집을 팔게 해달라고, 그래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매달렸습니다. 순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 여자 때문에 평생 모은 집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영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영호는 은주 씨와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애초에 집이 목적이었으니 집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혼 후 영호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순례 씨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례 씨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것이니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지만 영호는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영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회사도 결근했습니다. 순례 씨는 걱정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밥이라도 먹으라고 권했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밥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처럼,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순례 씨는 서러웠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지만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함께 산 모자지간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어느 날 밤 순례 씨는 영호의 방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여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듣지 못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들어주기를 바라며 울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집 하나 팔아주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깨졌다고 원망했습니다. 순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40년을 키우고 돌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집 하나 안 팔아준 것만 기억한다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순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면 만족하겠냐고, 그렇게 하면 다시 효자가 되어줄 거냐고 따졌습니다.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현재 순례 씨는 여전히 영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화는 거의 없고 감정 교류도 없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영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으로 여깁니다. 40년간 함께 산 세월은 잊어버리고 집 하나 안 팔아준 것만 기억합니다. 순례 씨는 후회합니다. 아들을 너무 믿었던 것을, 효자라고 착각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영호가 자신과 함께 산 것은 효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없었고 혼자 살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산 것뿐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호는 40년간 효자 행세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큰딸 미경이가 더 신경 써줍니다. 자주 전화하고 주말이면 찾아와서 어머니를 돌봅니다. 예전에는 시댁 눈치를 본다며 자주 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설득해서 자주 옵니다. 둘째 은경이도 가끔 올라옵니다. 지방에 살아서 자주는 못 오지만 명절과 어머니 생신에는 꼭 찾아옵니다. 생활비도 보내줍니다. 많지는 않지만 성의를 표시합니다. 셋째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막내 때문에 미안하다며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순례 씨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아들은 가짜 효자였고 신경 쓰지 못했던 딸들이 진짜 효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합니다. 막내 아들이 변한 것은 며느리 때문이라고, 나쁜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압니다. 며느리는 영호의 본성을 드러나게 했을 뿐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순례 씨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40년간 영호를 키우면서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합니다. 혹시 너무 의존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자책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잃은 후에도 홀로 살아왔습니다. 막내 아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었단 말입니까? 순례 씨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효자란 없다고, 모든 자식은 결국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자식은 자식일 뿐 노후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순례 씨는 홀로 살 준비를 합니다. 영호가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진짜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딸들이 반대합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하다고, 자기들이 돌아가며 모시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고맙지만 괜찮다고 거절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순례 씨는 생각합니다. 자신은 아직 건강하다고, 혼자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된다고 마음먹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자립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순례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효자라고 믿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이, 40년의 세월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시나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던 자녀가 결혼 후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중요해도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40년을 함께 산 정이, 키워준 은혜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영호의 문제는 자신이 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40년간 어머니와 함께 산 것을 마치 희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독립할 수도 있었는데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모도 반성해야 합니다. 한 자녀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순례 씨는 영호에게 너무 많이 기댔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독립시키고 막내만 곁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영호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히 기대하되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되 자신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꼭 필요합니다. 김순례 씨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영호와의 관계가 회복될지 아니면 영영 멀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순례 씨가 이제는 스스로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독이 됩니다. 자녀도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